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이 5년 만에 처음 예고 없이 파워풀한 중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일본 상공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고도나 거리에 있어 한국, 일본은 물론 괌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걸 증명한 발사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 목표를 이뤄가면서 집중받길 원하는 게 목적이고 한국, 미국, 일본은 별로 할 만한 대응이 없습니다. LA타임스는 아시아가 화약고라는 걸 보여준 발사라고 지적합니다. 오펙 플러스는 내일 오일 생산 축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솔린 값이 다시 올라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유리할 수 있는 정치 환경으로 연결됩니다. 캘리포니아주 가솔린 값이 크게 오르자 할 일이 별로 없는 입장에서 주지사는 오일 회사를 비난합니다. 정유 공장의 문제가 큰 만큼 쉽게 조정될 이슈는 아닙니다. 미국 과학자와 유럽 과학자 모두 3명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당황시킬 정도의 퀀텀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이 양자 컴퓨터의 영역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리카루소 LA 시장 후보가 캘리포니아주의 낙태 권리 보호를 위해 100만 달러를 기부할 것이라고 5월에 밝혔지만 아직 기부하지 않았습니다. 캐런 베스 후보가 공격하자 카루소 후보 측은 적절한 시기에 기부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조지아주는 연방 상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구입니다. 민주공화가 접전인 이 선거에 공화당 후보가 낙태의 전면 금지를 주장하는데 본인은 사귀던 여성에게 낙태 비용을 댔다는 보도가 나오고 그의 아들도 아버지를 공격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를 쓸 것인가? 미국의 정보 당국에서는 허튼 소리라고만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과잉 대응할 수도 없다는 현 주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면은 이제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많이 있는 일, 올해만 하더라도 23번 그리고 한 번에 몇 번씩 발사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40회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뉴스도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아침 일본 시간으로 일본 상공을 향해 갔으니까 일본 시간으로 하죠. 한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7시 22분에 보통 이제 일본 상공으로 쏜 것은 지난 5년 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렇게 쏘지 않죠. 직진으로 쏘는데 쫙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쭉 넘어서 태평양에 떨어지게 했다는 건데 고도도 높고 거리도 또 일본 영공을 통과했다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싱가포르에서 또 한 군데는 어디죠? 중국 이 2명의 특파원이 아시아에 화약고가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킨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여러 반응이 있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22분을 날아가다가 태평양에 떨어졌는데 고도가 602마일이니까 킬로미터로 하자면 1000킬로미터 그리고 거리는 2850마일이니까 한 4500에서 4600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화성 12호 다 알려진 겁니다. 그런데 전보다 더 강해진 화성 12호고 당연히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고 이게 이제 괌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고도와 다른 나라 영공을 통하고 그만큼 많이 날아가는 핵실험을 보통은 공격으로 오해받기 쉽기 때문에 공격으로 오해를 받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해서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 이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핵실험만큼 크지는 않지만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이 그렇지만 대단히 도발적이고 그리고 북한은 이제 중국의 공산당 대회가 10월 16일부터 열리니까 끝나자마자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것을 연습하는 거죠. 지금 아주 최대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을 보면은 손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본 그 북부 쪽에서 뭐 홋카이도 이런 데서 사람들이 그 소음도 들렸다고 하고 열차가 중단됐습니다. 이스트 저펜 레일웨이 컴퍼니는 그 북부의 열차를 전부 그 운항을 중단시켰고 일본에서는 셀폰으로 사람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라디오도 비상 방송을 했고 길거리 스피커 그 소리를 미국 언론이 오늘 전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파편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러나 뭐 일본 사람들 대체적인 특성대로 확성기에서 길거리에서 경고가 나와도 침착했다는 것.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흔들렸다고도 전합니다. 목이 막히네요. 이 중요한 뉴스를 하는데. 네. 사람들은 방공호를 찾았어야지 됐고 당연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규탄, 말 그대로 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경고가 가고 했었던 것은 사실은 이미 사태가 다 끝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이 같은 그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본의 대응도 어찌 보면 상징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올 들어서 23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고 지난번에 이 같은 미사일 발사는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그 위원장이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이제 워싱턴과 북한이 긴장이 한창일 때 지금은 이제 국제 지형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응하기를 B-1B 그 초음속 폭격기 다른 전투기들을 거의 이제 북한에 가깝게 가게 했고 김정은을 자살 임무를 맡은 로켓맨 그때 이제 로켓맨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그 이후에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얘기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지하에서 핵폭탄을 터뜨렸었던 그때에 했었던 정도의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미국도 달라져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조금 덜 변덕스러운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를 얘기를 하고 북한을 디스트로이 시켜버리겠다라고 하고는 러브레터를 주고받았고 그 러브레터는 아직도 기밀 문서로 분리돼서 가져갔느니 지금도 돌려주지 않았느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는 정다른 성향의 바이든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북한을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쉽게 했을 수 있죠. 세계 경제는 에너지가 부족하고 인플레이션 대단하고 코비드-19 있었다가 잦아들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한마디로 유엔에서 북한을 벌을 주는 것에 덜 협조적인 이 시점입니다. 이렇게 환경은 달라졌고요. 그리고는 이제 뭐 국군의 날 퍼레이드, 국군의 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그 이전에 한국과 미국의 정말 그 강도 높은 합동 군사 훈련, 마지막 날에는 일본까지 거기에 가담을 해서 그리고 이제 국군의 날 행사에서 한국은 김 위원장과 또 북한의 그 밖의 지도자들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할 때 대피할 만한 가능성이 높은 지하 벙커를 통과하기 위한 탄도미사일을 보여주는 영상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뭐 이러한 분위기, 다른 세계적인 분위기도 있고 그리고 또 미국과 일본과 한국,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미국의 그 외무상 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박진 한국의 외교부 장관과 직접 전화 통화를 따로따로 해서 다시 한번 지금 요즘 계속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 북한에 의해서 일어날 때는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지켜주겠다. 이 같은 약속을 또다시 그 확인을 했고요. 어제 이제 이런 일이 있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다라고 하면서 절대로 이런 도발이 무시돼서는 안 되고 북한은 대가를 치러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가를 어떻게 치릅니까? 벌 주기가 제한돼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비토권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안에 대해서 비토권을 썼고 이번에는 더 하겠죠. 미국과 러시아가 관계가 이렇게 나쁠 때 북한을 벌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도쿄와 서울, 워싱턴은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곧 뭐 이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초에 하겠죠. 북한의 공산당 대회가 끝나고. 그러니까 그 핵실험을 할 때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기술을 다 그 시험을 테스트를 해보는 거라고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고 일단 약간의 그 군사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문가들은 그 정도 반응은 좀 조용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조용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그 일본의 매체를 많이 봤습니다. 아사히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를 봤더니 야마구치 노보루 일본의 국제대학의 국제관계학과 교수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은퇴한 지상 뭐 자위대로 알려진 그 육군 일본 육군에서 은퇴하신 분인데 직접적으로 북한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좀 침착해야지 된다. 아니면 북한이 막 긴장을 높이면서 본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국가라는 것 여러 가지를 알리고 싶어 하는데 그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다라고 그러면 안 되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치시타 나루세케 국립정책대학원의 국제관계학 교수도 일본은 이로 인해서 국방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구실을 삼았다는 거죠. 적극적인 국방 정책을 일본의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지금 북한이 도움을 주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일본 상공을 향해서 했다 하는 게 이제 일본으로서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왜 북한이 이 시점에 이 같은 발사를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CNN 방송에 북한 뭐 전문 기자라고도 할 수 있죠. 북한의 평양을 방문을 했었던 사람이고 지금은 일본 도쿄에 있습니다. 그 윌 리플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북한은 경제 제재 같은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재 받을 게 더 이상 없으니까. 그리고 제재를 너무 많이 받았어도 미사일 개발을 해왔으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경을 쓰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완전한 무기를 만들고 그 무기를 만들기 전에 그 완성도를 테스트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He's already so heavily sanctioned, he's not worried about sanctions. He's worried about developing his program and getting his weapons systems perfected. And that may be what they're trying to gain here more than any sort of message or any political statement. 네, 어떤 뭐 정치적인 성명이나 메시지보다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 다른 외부적인 반응 이런 것보다도 핵무기를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더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시 CNN의 이제 국제 문제 전문가 이제 북한도 포함을 해서 그 비아나 글로디라 발음이 오늘 참 안 되네요.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후 2시에 저희가 임시 편성으로 제가 2시부터 3시까지 오늘의 미국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어제 하루 했다고 이렇게 아침에 발음이 꼬이네요. CNN 방송의 또 다른 전문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북한이 존재감을 그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그렇다. 우리가 여기에 있다 하는 그 존재감을 좀 봐줘. Well, it's the don't forget about me. I'm right here. I want nukes too, right? And so while the world is focused on Ukraine and Russia, by the way, we should note that Kim Jong-un was the first country, North Korea, the first country to recognize those.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많은 이슈가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할 땐 나 여기 있어. 나를 잊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한국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도 분석했습니다. Concerns, especially among South Koreans, that we could have some sort of nuclear test within the next couple of weeks. You have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ongress in a few weeks, and we have the midterms here in the United States. So clearly an area to watch.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곧 그 중국의 공산당 대회가 끝나면 핵실험을 할 테지만 한국이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지금 이제 북한은 미국이 그 문은 열려 있다 대화하자 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뿐만 아니라 그 일본과도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하면서 이분은 또 한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2명의 그 싱가포르와 중국 특파원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북한 이슈는
그저 그 만만하고 흘러가고 약한 것이 아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오죽하면 그 대통령 자리를 떠나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지 될 게 북한이라고 들어오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겠는가 하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We shouldn't forget, what did President Obama say when he met with President Trump before he took office? That this will be the one region that will keep you up at night. Clearly, the world has changed in many ways. This still poses a threat not only to their neighbors, but to, I would say, the United States as well longer. 네, 맨 마지막에 이제 미국이 나오죠. 미국에서 중요하게 오늘 뭐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 탑뉴스로 전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북한이 전문가에 따라서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만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그 핵탄두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게 볼 때는 한 9개국 그 핵 보유국 가운데서 가장 적죠. 적지만 적다고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니죠. 어떤 나라는 많아도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북한의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2017년 9월 달에 가장 그 강한 핵실험을 했었을 때 그때의 강도가 그때 뭐 수소폭탄이었다라고 북한의 그 주장에 따르면, 그런데 폭발력이 50에서 300킬로톤으로 추정이 된답니다. 그런데 50에서 최고 300킬로톤인데 그렇게 될 때 100킬로톤 정도라고 하면은 100킬로톤이 1945년도에 히로시마에 투여됐던 폭탄보다 비교하면은 지금 북한이 최대 300이라고 그 능력을 보고 있는데 100만으로 잡아도 100으로 잡아도 히로시마에 투하된 폭탄보다 6배나 강력합니다. 지금 하나 답이 없는 게 있습니다. 이 질문은 대륙간 핵탄두를 우주로 보내고 다시 이제 그 재진입을 해서 그 대기의 목표물에 도달할 때까지의 그 기술, 뭔가를 축소화하고 하는 그 기술이 완전한가 완전하지 않은가에 대한 증명이 확실하게 됐다고 볼 수 없는 그런 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 결의안을 무시하고 북한은 곧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핵실험을 할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될 때는 다시 한번 북한이 그 빅 뉴스가 되면서 세계가 그 긴장이 될 텐데, 북한의 이러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에 따른 결과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그리고 또 미국 내부에서는 중국이 영원히 북한을 잠재우는 국가라고 보지도 않은 전문가도 많습니다. 그러는 척 프리텐드 했지만 결국 중국은 항상 북한 편이다. 북한이 그 핵을 중국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알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나빠진 것,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도 지금 미국과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면서 북한의 목표는, 마지막 목표는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라. 그리고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당당하게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으로 미국과 협상을 하자 하는 게 이제 북한의 의지인 거죠. 잠시 뒤에는 뭐 매년 10월 달에 하는 노벨상 얘기도 조금 전해드리겠고요. 로스앤젤레스의 시장 선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슈도 나오고, 미국의 뭐 연방 상원 선거도 그렇고, 또 조지아주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는 그 노벨 생리의학상, 뭐 이분은 뭐 네안데르탈인, 뭐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뭐 여러 가지를 인류에게 뭔가를 줬다 하는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저는 항상 노벨 생리의학상이나 물리학상 발표할 때 잘 이해가 안 돼서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리학상인데, 오늘은 이제 그 일단 기본적으로는 항상 노벨상 하면 어느 국가냐, 사실은 두 번째가 더 먼저 돼야지 되는 거죠. 그분들의 평생의 노력이 인간이 생활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이 두 가지인데, 오늘은 미국 사람이 포함이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처음부터 쭉 시작이 되던데요. 캘리포니아 북가주에 사시는 분이라고 하죠. 북가주인가요? 월넛 크릭이? 네, 북가주죠. 존 F. 클라우저 박사, 이분.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제가 좀 전에 광고 나갈 때 이름 발음 찾다가 미처 못했어요. 예,
알랑드롱 할 때 그 프렌치 그 분이니까 알랑드롱 할 때 그렇게 해야지 되겠죠. 알랑 에스펙 이라는 분, 그리고 또 한 분은 오스트리아 분 앤톤 젤링저라는 이런 분들 세 분이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그 퀀텀 메케닉이라고, 양자 물리학, 퀀텀 메케닉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트리오 과학자가, 한 사람은 프랑스 사람, 오스트리아 사람, 미국 과학자가 광자로 알려진 그 입자가 두 개가 있으면요, 작은 게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하나가 아닌데도 행동을 하나처럼 한대요. 이렇게 행동을 하나처럼 해서 그 과학자 중에 한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하나가 아닌데 하나처럼 행동하는 게 약간 임신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약간 임신한 것처럼 두 개의 입자가 행동을 하는 것이 사람의 생활에는 굉장히 영향력을 미친답니다. 그게 이제 그 퀀텀 테크놀로지의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데, 세 분이 다 노벨상 받으시는 분들이 적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0세가 넘잖아요. 그래서 이 프랑스 분은 75세, 충격적이다 하면서 이분은 그 알랑드롱과 똑같은 이름 알랭, 이 과학자는 젊은이들에게 너무 감사한다. 나하고 그동안 오래 같이 일을 한 100명 이상의 젊은이가 없이는 이 상을 받는 게 불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말도 저는 얽힘을 사용하면 물체에 전달되는 모든 정보를 물체가 재구성되는 다른 장소로 전달할 수 있다. 이거 영어를 번역하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알겠는데, 결국은 컴퓨터하고 하는데 뭔가 그 개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로 이해를 했습니다. 프랑스 대학교에서 이분 그 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그 비엔나 대학교의 젤링거 교수도 77세, 또 캘리포니아주의 월넛 크릭에 계신 클라우저 교수, 이분도 79세. 이분들이 그 발명한 게 아인슈타인조차 당황하게 만들고, 뭐 물질하고 빛도 엉키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방식, 이게 보통 우주의 그 뭐 엉킴 이런 것 아닌가요? 그런 건데 그게 보안, 전송 이런 시스템에 활용을 된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뭐 전공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테고요. 그런 영역에서 굉장히 그 잠재적이고 이미 많은 영향을 미치다. 너무너무 그 혼란스럽고 뭐 예상하기 힘들어서 때때로 일부 과학자들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좋네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암호화하는 것, 그리고 무슨 뭐 전도체, 초전도체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이분들의 그 퀀텀 테크놀로지가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돼서요. 내일은 화학, 목요일에는 문학, 금요일에는 노벨 평화상,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경제학상 발표가 됩니다. 뭐 이분들 한 90만 달러 상금인데 한 사람일 땐 다 갖고 여러 사람일 때는 나눠서 갖고 하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선거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조지아주부터 말씀드릴까요? 이 조지아주는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않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민주당인 초선 의원이 그 의원 라파엘 워너 의원이라고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뭔가 그 전기자동차 손해를 본다고 하니까 뭐 법안도 내고 뭐 실현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랬던 그 목사 출신의 이 라파엘 워너 현 의원에게 원래 그곳이 공화당 자리였는데 지금 온 지 6년 안 돼요. 특별선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공화당의 후보는 허셜 워커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지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다 해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꼭 지지하는 건 아닌데, 이 그 후보는 두 사람의 지지를 다 받았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의 풋볼 선수였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터진 겁니다. 그 데일리 비스트가 보도하기를, 이 사람이 지금 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그 낙태도 물론이지만 엄마의 그 산모의 건강이 위험해도 낙태는 하면 안 된다. 전면적인 낙태를 금지를 하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일리 비스트가 보도하기를, 이 사람이 어떤 여성에게
낙태하는 게 지금은 더 나아 하면서 낙태를 하라고 권유를 했고 그 낙태를 한 영수증도 있고 $700 받은 체크도 있고 낙태를 한 뒤에 뭐 이렇게 위로의 말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카드도 있고 이게 데일리 비스트가 다 확인을 했다고 보도를 했고 미국의 모든 매체가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이 내용을 보도를 합니다. 한 사람의 그 상원 의원 후보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낙태가 워낙에 중요한 이슈고 그 사람이 전면적인 낙태 금지를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하지 않은 다른 여성과 그 내용을 그 데일리 비스트에 알린 제보한 여성이 얘기하기를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 내용을 가지고 나왔냐면은 기본적으로는 나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 낙태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너무 위선적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낙태를 한 그 해에 다른 여성과도 또 그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한 것을 알게 됐었다. 더 이상은 그의 위선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후보 자체는 데일리 비스트를 고소한다고 했고요. 요즘은 누가 누구를 고소한다 할지라도 누구의 말이 맞는지 그 끝까지 가봐야지 합니다. 어떻게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그 사실이 아니겠어? 이렇게 봐서 정치인들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때만 넘기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승리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큰아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고 우리 아버지는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거지. 크리스천 워커라는 23살 틱톡에서 굉장히 유명한 보수적인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틱톡 그 사용자랍니다. 아버지가 이 이슈는 우리 가족의 이슈가 아니라 그건 그 뭐 후보로서의 이슈고 나와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주겠다고 하면서 너무나 아버지가 위협을 많이 해서 폭력적으로 뭐 6개월 동안 6번이나 이사를 갔었고 다른 여자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나와 나의 엄마를 떠났는데 뭐 낙태가 안 된다고 도덕적인 척 하지 말아라. 후보로 나가서는 안 된다. 나는 누구보다도 내 아버지, 친아버지의 과거를 잘 안다. 뭐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들면서 뭐 살해하겠다고 위협을 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다. 다른 사람의 과거 같으면은 상관하지 않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후보가 되겠다는 미국에서 100명밖에 안 되는 연방 상원 의원 후보로서 연방 상원 의원이 돼서 미국 사람들의 많은 부분을 관장을 하겠다는 이게 나는 참을 수가 없다 하고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조금 있다가 나는 나의 아들을 사랑한다. 뭐 그 정도 메시지 놓고 말더군요. 리카루소 얘기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가솔린값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로스앤젤레스 그 시장 선거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엊그제 왜 여론조사 결과 나왔었죠? 리카루소 후보가 8월 달에 비해서 캐런 베스 후보를 지금 연방 하원 의원을 크게 따라잡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리카루소는 백인 남자고 캐런 베스 후보는 흑인 여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안들 그 한국 분들을 보면은 리카루소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분들 가운데는 나는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이라는 것도 LA 시장 선거에 투표할 때 그것도 좀 고려를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리카루소 후보가 그 인종적으로 뭐 남자라는 것도 그렇지만 인종적으로 상당히 좀 이득을 보고 있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은 받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이제 제 주변에서 취재해 본 결과고요. 등록된 유권자 가운데서 뭐 34%대 31%면 오차 범위 안에서 이 캐런 베스가 앞서간다는 건데 8월 달에는 12포인트였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선거나 지역적인 선거에서 똑같이 중요한 건데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냥 막연히 등록된 유권자보다는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건 대통령 선거나 뭐 상하원 선거나 지역 선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라면 이 조사 자체가 늘 LA 타임즈가 UC 버클리하고 같이 하잖아요. 공공정책연구소와. 그렇게 해보면 등록된 유권자 가운데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는 46%대 31%, 15%포인트 캐런 베스 후보가 앞서갑니다. 이렇게 보면 좋은 뉴스 같죠? 캐런 베스에게. 그런데 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 달 전에는 이 격차가 21%포인트에서 지금 줄였잖아요. 21%에서 15%로 줄였으면 6% 빠진 거고, 그럼 등록된 유권자 사이에서도 12%에서 지금 3%가 됐으니까 그건 9% 빠진 거고 해서 아직도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 사이의 지지율은 15% 캐런 베스 후보가 앞서가고 있지만 한 달 전에 21% 앞섰던 것에 비하면 많이 지금 줄어들었고요. 지금 선거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리카르소 후보가 어디까지 더 그 격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15% 차이는 좀 많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리카르소로서도 뭔가 방안이 있겠죠. 지금으로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투표에 별로 열의가 없었던 그런 등록된 유권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 이게 이제 리카르소 후보로서는 좋을 테고, 그런 면에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각계격파를 하기는 조금 늦은 것 같고, 뭐 단체별로 할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인 상공회의소도 리카르소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고 하면은 거기서 표가 한 표가 아니라 한 표 곱하기 몇 배가 많을까요? 그런 표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앞서 조지아주의 공화당의 상원 그 후보도 낙태 문제, 리카르소 후보도 이건 뭐 그렇게 심각하거나 나쁘다거나 하는 건 아닌데 5월 달에 100만 달러를 캘리포니아주에서 낙태 권리를 보호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쓰이는 것으로 본인이 기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연방 대법원에서 여성의 그 낙태 권리를 주정부에게 돌려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낙태 권리가 보장돼 있던 것을 그걸 없앤 판결을 내린 건 6월 23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5월 달에 이걸 1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 왜 그랬냐면 그때 지금 가만히 기억해 보시면 뭔가 새어 나왔잖아요. 연방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판결을 내릴 거야 하고 새어 나왔을 때 캘리포니아가 워낙에 진보니까 리카르소는 공화당이었다가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주지사 하려니까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꾼 것이고 100만 달러 돈 많으니까 지금 뭐 그 선거 하는데도 몇 천만 달러 개인 돈을 썼으니까 100만 달러는 사실 작은 돈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캐런 베스가 어제 약간 그 풍자 만화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아니 그때 5월 달이었는데 5월 며칠이었던가요? 5월 3일이었는데 이 프로포지션 1도 지원하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돈을 내지 않았네? 100만 달러 본 사람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거 캠페인 약속도 못 지키면서 시장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공약을 지키겠어? 라고 하니까 리카르소 후보 측에서 모든 돈은 다 써야지 될 타이밍이 있는 거야. 우리 분명히 쓴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이 정도 되면은 100만 달러 내놓지 않을까 싶은데 언제는 뭐 리카르소가 그때도 몇 월 며칠이라고 정하지 않았으니까 좀 봐야 되고요. 개솔린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보면은 개솔린에 관한 기사가 몇 개가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봤을 때 3개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개솔린 값이 캘리포니아주가 오렌지 카운티가 오늘 얼마 내일 얼마 이것을 날마다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와 오레곤과 서부 지역의 개솔린 값이 오르는 것은 그것은 미국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게 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정유 공장, 로스앤젤레스 주변에도 뭐 한 6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5개가 지금 가동이 안 되거든요. 가동이 안 되는 데는 계절적인 문제가 있고 점검하는 문제가 있고 캘리포니아주가 워낙에 가솔린을 다른 지역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되니까 그 강한 규제에 따라가려니까 또 점검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워싱턴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렇게 해서 가솔린 값이 계속 올라서 어제는 또 사상 최고치입니다. 갤런당 6달러 46센트. 46센트는 46센트 6월 14일과 똑같은데 그때는 6.462였고 어제는 6.467이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솔린 값이 뭐 중간에 6월 달에 뭐 조금 내려갔다가 9월 달부터 다시 이렇게 상승세를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지역보다 뭐 3달러 얼마 이렇게 하는 지역보다는 갤런당 3달러 이상 많이 내고 살잖아요. 캘리포니아, 엘라스카, 오리곤, 워싱턴, 애리조나, 네바다가 지난주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 거의 이제 그 비슷비슷한 이유, 특히 이제 서부 해안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별로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랬더니 가끔 그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가솔린 값에 대해서. 지금 특별하게 올라야 될 때가 아닌데 가솔린 회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 게빈 뉴섬 주지사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게빈 뉴섬 주지사도 11월 달에 선거를 치러야지 되고, 뭐 이 사람은 뭐 선거에서 위험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회사들이 계속해서 값을 올리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분명한 설명은 그겁니다. 정유 공장이 지금 가동이 스탑됐고 수요는 조금 늘어나고 있으니까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지금 이게 그 정유 공장이 다시 오프에서 on으로 스위치를 돌릴 때 가솔린 값이 싸질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 전해드리고요. 전국적인 가솔린 값도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뭐 오펙에 뭐 여러 뭐 아프리카에서 몇 개국, 또 중동에서 몇 개국, 아프리카가 더 많죠. 한 8개국, 중동에서 5개국, 그리고 미국 지역에서 베네수엘라 이렇게 포함되고 그 밖에 뭐 러시아 등등에서 오펙 플러스잖아요. 오펙은 13개 국가고, 오펙 플러스가 내일 비엔나에서 만나서 석유 오일 생산을 줄이는가, 아마 거의 그렇게 합의를 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하루에 200만 배럴 생산을 줄일 수도 있다. 그러면 뭐 지금 서부 지역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솔린 값이 또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이고, 가솔린 값은 인플레이션을 올리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민주당에게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유를 보면은 백악관의 어떤 그 외교 능력에 대해서 공화당이 공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 오펙 국가이고 오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뭐 자말 카쇼기라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를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살해를 했다, 이런 얘기. 인권을 사우디아라비아는 너무 침해를 해 하면서 막 비난을 하니까, 비난을 하고 나중에 7월이었었죠. 사우디아라비아도 가서 오일 생산 좀 많이 해주십시오 하는데 생산 안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때문에 오펙 플러스의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질 수가 있다. 그리고 오펙은 항상 오일 값을 본인들이 스스로 컨트롤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가격을 맞춰야지 되니까. 그런 일들. 그러니까 미국은 전략적 비축유를 뭐 5번째로 방출을 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략적 비축유만으로 올라가는 그 오일 값을 잡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가솔린 값 인상이 되면 또 공화당에는 굉장히 그 유리한 선거가 될 것이다. 벌써 여행업계라던가 아니면 뭐 운송업계가 회복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12월 달, 이건 선거 이후네요. 유럽연합이 러시아 그 오일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그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한제도 두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양이 줄어들겠죠. 물량이 줄어들겠고 해서 이래저래 지금 민주당에는 별로 좋은 이슈는 아닙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피러정 선생님, 네, 그런 이유도 있죠. 리카루소를 한인들이 많이 지지하는 이유 가운데 치안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치안뿐이겠습니까? 뭐 사업가로 성공을 했으니까, 그게 증명이 됐으니까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께도 어떠한 규제 같은 것을 줄여준다든가 하는 기대감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의 요소로 인종도 들어가는 것을 제 주변에서 봤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러시아가 과연 작은 전술적인 핵무기라도 우크라이나에 쓸까 하는 이 문제는 북한의 핵실험과 마찬가지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CBS의 그 CIA의 국장에 출연을 해서 CBS 이브닝 뉴스에 출연을 해서
모든 위험에 대해서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꼭 블라디미르 푸틴이 뭐 허풍 떤다라고만 100% 규정을 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그가 정말 그 무기를 쓸 것이라던가 아니면 그 근처에 가는 위협이 있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 지금 시점에서 말하기는 어렵고 다만 실제 그가 쓸 것인지 쓰지 않을 것인지 우리가 징후를 관찰하는 것 그게 이제 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뭐 정책 위반자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제 핵무기를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뭐 부분적으로나마 사용했을 때 얼마나 심각한 결과인가 이런 것을 이제 그 정책 위반자들에게 전달을 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아직 그 러시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인 것 같습니다. 쓰기 쉽진 않지만요. 트레이더스 조의 프리 샘플 음식 같은 것 있잖아요. 커피 같은 것들 다시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샘플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팬데믹은 그렇게 가는구나. 강혜신이었습니다.